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가 알고 있는 행성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 태양계 행성이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별 곁에도 그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지요. 1992년 펄사 주변을 도는 최초의 외계 행성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10,000개 가까운 외계 행성과 그 후보 천체들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외계 행성을 하나 둘 막 발견하기 시작했던 초창기에는 그 외계 행성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하고 소중했죠. 어떤 외계 행성은 우리 지구를 닮았고 또 어떤 외계 행성은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의 바다 행성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린 한동안 개별 외계 행성들의 특징 하나하나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계 행성 10,000개 시대가 된 지금 개별 외계 행성의 특징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한데 모아서 외계 행성의 전반적인 특징을 통계적으로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천문학자들은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대부분은 크기에 따라서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지름이 지구 정도 되거나 지구 지름의 1.5배 정도 되는 암석 행성, 이런 행성을 슈퍼 지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름이 지구의 2배, 3배 사이 정도 되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비해선 살짝 작은 가스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성은 미니 천왕성이라고 부르죠. 겉은 두꺼운 가스 대기로 덮여 있지만 중심은 단단한 암석 핵이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흥미로운 건 슈퍼 지구와 미니 천왕성 두 그룹 사이에 딱 지구 지름의 1.5배에서 2배 정도 크기를 갖는 외계 행성은 10배 가까이 적은 빈도로 발견된다는 사실인데요. 압도적으로 그 수가 적습니다. 슈퍼 지구와 미니 천왕성 사이 이 채워지지 않는 외계 행성의 크기의 빈 공백을 외계 행성의 지름 간극, 레디우스 갭이라고 부르죠. 왜 유독 이 범위에서만 외계 행성이 잘 발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황스러운 점은 정작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선 슈퍼 지구급의 행성도 미니 천왕성급의 행성도 없다는 거죠. 아예 더 크기가 작은 암석 행성 또는 아예 더 거대한 가스 행성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외계 행성의 지름 간극이 발생하는지, 행성의 덩치를 불리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기회가 전혀 없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미 2018년에 미션을 마치고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린 은퇴한 우주망원경 케플러의 과거 관측 데이터를 다시 활용해서 이 지름 간극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외계 행성들의 성장 과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딱 우리 지구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크기를 갖는 행성들만 유독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우주가 보여주는 외계 행성의 그 놀라운 공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성이 얼마나 큰 크기를 가질 수 있는지는 행성의 중력으로 결정됩니다. 행성이 비교적 작은 질량으로 반죽되어 탄생한다면 지구처럼 작고 단단한 암석 행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육중한 질량의 물질이 반죽되어서 무거운 행성이 만들어진다면 더 강한 중력으로 쉽게 날아가려고 하는 가벼운 가스 물질까지 더 많이 붙잡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더 두꺼운 대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지구 지름의 1.5에서 2배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다소 애매한 덩치를 갖고 있는 행성들이라면 중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 암석핵을 감싸고 있는 가스 대기권을 오랫동안 붙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서히 우주 공간으로 가스 대기권을 흩날리게 되고 행성은 작아지고 결국 단단한 암석핵만 남게 될 수 있죠. 이처럼 좀 더 큰 크기를 갖고 있던 가스 행성이 외곽 대기를 잃어버리면서 그 내부의 암석핵을 노출시키는 과정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중심 별이 내뿜는 강한 별빛, 항성풍으로 인해서 행성을 감싸고 있는 가스 대기권이 불려나가는 현상이죠. 이것을 광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별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 빛이 행성을 감싼 대기권 속 기체 분자들을 이온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작고 가벼운 작은 입자로 쪼개죠. 더 가벼워진 대기 입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행성의 미약한 중력을 더 쉽게 벗어나 우주 공간 밖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행성 내부의 핵 자체가 발산하는 열에 의한 방법인데요. 행성 내부의 암석핵에서 방사성 붕괴 또는 화산 활동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행성 내부의 온도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암석핵을 감싸고 있던 대기권의 온도도 뜨겁게 올라가고 대기 분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죠. 서서히 대기 분자들은 행성의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행성의 핵에 의한 질량 손실, 코어 파워드 매스 로스라고 부르죠. 결과적으로 이 2가지 방식 모두
행성을 감싸고 있던 외곽 대기층을 바깥으로 날려버리고 내부의 암석핵, 속살만 남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 과정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입니다. 중심의 강렬한 별빛으로 인해서 항성 대기가 이온화되고 날아가는 광증발 현상은 행성이 완성되고 나서 1억 년 안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 행성 자체 핵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대기권이 달궈지고 서서히 대기 입자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두 번째 방식은 5에서 20억 년 정도 더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죠. 바로 이 전체 과정이 진행되는 총 시간의 차이를 활용하면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행성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 둘 중 무엇일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09년 우주로 올라갔던 외계 행성 사냥꾼 케플러는 약 9년에 걸친 긴 사냥을 마치고 지금은 미션을 종료했습니다. 원래 케플러는 100조짜리 북은 쭉 뻗은 팔 끝에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는 면적의 하늘, 딱 특정한 그 방향의 하늘만 겨냥한 채 거기에서만 외계 행성을 집중적으로 찾을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미션이 시작되고 나서 3년이 지난 2012년 그리고 2013년 연이어서 망원경이 겨냥하는 방향과 자세를 조정하는 리액션 휠 4개 중 2개가 하나씩 고장났습니다. 결국 케플러는 100조짜리 북은 특정한 한 방향의 하늘만 고정해서 바라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죠. 고민 끝에 천문학자들은 2013년 케플러 망원경의 시야를 좀 더 넓히는 새로운 전략 K2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완벽하게 특정한 한 방향을 고정해서 겨냥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지구와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망원경이 궤도를 돌면서 망원경이 보게 되는 시야도 길게 돌게 되었죠.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황도면을 따라서 시야에 들어오는 다양한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측한 별들 중에는 프레세페 성단 그리고 히아데스 성단이 있습니다. 둘 모두 별의 나이가 6억 년, 8억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별로만 이루어진 산계 성단인데요. 게다가 성단은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동갑내기 별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 두 성단에 살고 있는 별 주변의 행성들은 모두 비교적 어린 나이를 갖고 있는 최근에 탄생한 어린 행성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어린 나이가 핵심입니다. 만약 행성 대부분이 강렬한 별빛을 받아서 대기권이 날아가는 광증발 효과를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과정은 1억 년 안에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프레세페와 히아데스 두 성단 속의 어린 별 주변을 도는 행성들에서도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 성단에서 발견되는 행성들은 이미 대기권이 거의 날아간 상태, 암석핵만 남기고 사이즈가 작아진 슈퍼 지구 정도의 행성들이 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행성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행성 핵이 방출하는 열로 인해서 대기권이 서서히 날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과정은 5에서 20억 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프레세페와 히아데스 성단 속의 별들처럼 어린 별들이라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부족하죠. 두 성단 속 별 주변에서 발견되는 외계 행성들은 아직도 외곽의 대기가 날아가지 않은 채 큰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 미니 천왕성급의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성단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미니 천왕성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두 성단 속의 별 주변에서 미니 천왕성 행성이 발견된 비율은 79에서 107% 정도입니다. 참고로 100%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별 하나 주변에 행성이 2개 이상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이 두 어린 성단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많은 별들이라 볼 수 있는 필드스타, 즉 성단 바깥에 밀도가 횡한 우주 공간의 별들은 결과가 많이 다른데요. 나이가 많은 별 주변에서 미니 천왕성이 발견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되죠. 대신 대기가 다 날아간 상태로 추정되는 더 크기가 작은 암석 행성들은 많이 발견됩니다. 오랫동안 나이가 많은 별 곁을 천천히 맴돌면서 서서히 행성의 핵을 통한 질량 손실 과정을 통해 행성의 대기가 날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이겠죠. 즉 이번 발견은 우주의 외계 행성들이 사이즈를 줄이는 주요한 메커니즘이 중심 별빛에 의한 광증발 효과가 아니라 훨씬 천천히 진행되는 자체 핵에 의한 현상, 코어 파워드 매스로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은 단순히 외계 행성의 지름 간극, 레디우스 갭이라는 세부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우리가 외계 행성 자체를 바라보는 인류의 관점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린 개개의 외계 행성 하나하나의 특성에만 주목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외계 행성 하나에 바다가 있는지, 지구처럼 온도가 따뜻한지, 물론 이런 이야기도 여전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젠 지구를 닮은 외계 행성 하나를 발견했다는 뉴스도 그리 드문 뉴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외계 행성이 우리 지구를 닮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지구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졌죠. 우리의 천문학은 이미 그럴 수준을 뛰어넘었으니까요. 대신 우린 지금껏 쌓여있는 수만 개의 외계 행성 데이터를 모아놓고 이들이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외계 행성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다 통계적인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외계 행성학, 엑소플래넷홀로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천문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번 발견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천문학이 이미 천문학 연구 현장 한가운데 그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안녕.